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국제 정세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반도 긴장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참 어려운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또 우리 통일 문제 또 한반도 문제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좀 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또 오랜만에 뵈니까요. 인사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네. 네, 일당백의 기상으로 오마이TV는 여전히 언론의 정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마이TV 독자 여러분들께서 오마이TV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를 위해서 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덕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은 지금 뭐 대내외 변수가 또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이 밀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북러 조약의 의미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의원님? 우선 한마디로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방 정책의 그 한 축, 뭐 중국과 러시아가 두 축이었다면 네. 러시아라는 큰 한 축을 상실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적 성격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가 형성돼 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발판을 하나 만든 걸 테고, 북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신냉전 질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그 유해한 제재 이런 것들의 구멍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는 뭐 이런 그 의미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이런 신냉전 질서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비판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불과 뭐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만큼 뭐 가까운 사안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러시아와 이렇게 급속하게 가깝게 된 계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의 그 현실,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했고, 또 북은 신냉전 질서를 통해서 또 그런 진영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걸 통해서 유엔 제재 뭐 이런 것으로부터 그 탈출하려는 뭐 그런 현실적 요구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되게 그런 과정들이 지난해에도 무슨 국방장관이 평양을 다녀간다든가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평양을 다녀간다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어떤 경향적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뭐 포괄적인 차원에서 그런 그 추세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넘어서 군사적이고 긴장적인 어떤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이런 그 조약 이런 것들이 등장함으로써 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1년도에 있었던 그런 군사 조약 이런 것들이
96년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무력 침공을 받을 시 뭐 이런 전제는 있지만 그럴 때 서로 자동 개입하는 이런 조항까지 이제 그 조약에 담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것도 경고하고 나서고, 우리가 정부 입장을 밝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입장을 낼 수도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단 말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이거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크게 두 축 아니겠어요? 직접 지원하느냐 아니면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저는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 러시아가 북쪽하고 맺은 군사 조약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성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칫 잘못하면은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 푸틴도 베트남에서 밝힌 입장에 의하면 북이 침공받을 때, 평양이 침공받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푸틴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무기 지원 체계를 직접적이고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러시아에서도 북에 대해서 군사 기술 뭐 이런 것을 지원한다거나 협조한다거나 이런 과정으로 나오고 또 러시아가 북하고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중국까지 같이 하자 이런 형태로까지 나아가면 이거는 뭐 더 큰 문제의 어떤 그 악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그런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정적인 어떤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저러는데 우리가 자존심도 없어 뭐 이렇게 대응할 문제라기보다는 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일관된 원칙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미국이 우리와 군사 동맹인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전쟁도 아니잖아요. 뭐 베트남하고도 성격이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이라크하고도 또 성격이 다르고 미국도 간접적인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직접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감정적인 대응. 뭐 속 시원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무기 줘버릴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그런 무기 지원 체계를 우리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려면 러시아가 북하고 저렇게 군사적인 어떤 조약을 맺는 이런 것으로 가기 직전에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웠고 그때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과정으로 먼저 썼거나 아니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그렇게 시간 착오 속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너무 쉽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적정한 수준에서 외교적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의 이 밀착, 뭐 준동맹까지 불려지는 이런 조약 체결 이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전쟁이 끝나면은 뭐 과거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또 멀어지거나 이럴 건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선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되게 장기적으로 교착 상태로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고 네. 그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불안정하냐 조금은 안정적이냐 뭐 이런 정도는 남았어도 그렇게 쉽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과 러시아 간의 네. 그 관계가 다시 악화될 거다 이렇게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설사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북은 러시아를 통해서 네. 제재의 어떤 구멍을 내고 탈출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맺어진 조약 보면은 예. 경제 뭐 식량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말 그대로 포괄적 전략적 네. 뭐 이런 그 모든 분야에서 조항들이 섭렵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계는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 수 있고요. 또 러시아 차원에서도 보면 전후 복구 뭐 이런 차원에서 북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 분석들이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전쟁이 끝나면 뭐 관계가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그 현실로 생각하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걸 완화시키고 네.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실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 거기다 중국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일 터인데 그럼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이제 개선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견제하거나 또 이게 세력 균형이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했지 네. 완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는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의 완성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참여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네. 뭐 북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도 이미 중국의 어떤 국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우위를 보이는 이런 분석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때 아직은 중국이 명확하게 거기 발을 담그지는 않았는데 중국이 발을 담글 경우에는 정말 네. 그 신냉전의 완성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북핵과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발 더 나간다면 아직은 그래도 그 중국이 특히 미국과 네. 적대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좀 하더라도 협력을 유지하는 쪽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을 너무 외교적으로 극단적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네. 그 진짜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로 뭐 북중러 군사적인 어떤 동맹 관계로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그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작년인가요? 올 초에 왜 그 쿠바하고 수교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엄청 얻은 것처럼 이 정부가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완전히 북쪽하고 밀착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정말 무능한 네. 뭐 이런 과정이 될 가능성도 너무 높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도 어느 정도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전략적인 네.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